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포리스트 카터의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할머니가 우리의 주인공 작은 나무에게 해준 이야기를 한 조각 들려드리려 합니다. 작은 나무는 산등성이 어느 구석에 자기가 좋아하는 공간을 정해놓고 틈날 때마다 거기로 가요. 비밀 장소지요. 어린 시절에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놀이터든 골목이든 학교 운동장의 구석 벤치든 자주 찾아와 혼자 앉아있는 비밀 장소가 있고 그런 곳에서 우리는 아늑해합니다. 어쩌면 어른이 된 지금도 카페니 공원이니 회사 옥상이니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가 있을 거예요. 더 이상 비밀 장소는 아니겠지만 말이에요. 할머니는 작은 나무에게 누구나 비밀 장소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영혼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 나무의 마음을 읽는 이야기들이에요. 어떻게 나무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같이 살고 있는 푸들 강아지와 제가 말이 통하진 않지만 강아지의 몸짓과 눈빛을 보면서 저는 우리 강아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숲속에서 오랜 시간을 숲과 함께 살아온 인디언들이면 나무의 마음도 어느 정도는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길게 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체로키라면 누구나 자기만의 비밀 장소를 갖고 있다고 하셨다. 할머니 자신에게도 비밀 장소가 있으며 할아버지에게도 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은 없지만 할아버지의 비밀 장소는 산꼭대기 가는 길 어딘가에 있다는 걸 알고 있다. 할머니 자신이 보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만의 비밀 장소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한 번도 그 문제에 대해 조사해 보지는 않았으니까. 하지만 비밀 장소는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머니는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듣자 나한테도 비밀 장소가 있다는 사실이 그럴 수 없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 할머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두 개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셨다. 하나의 마음은 몸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꾸려가는 마음이다. 몸을 위해서 잠자리나 먹을 것 따위를 마련할 때는 이 마음을 써야 한다. 자기 몸이 살아가려면 누구나 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과 전혀 관계없는 또 다른 마음이 있다. 할머니는 이 마음을 영혼의 마음이라고 부르셨다. 만일 몸을 꾸려가는 마음이 욕심을 부리고 교활한 생각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칠 일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이익 볼 생각만 하고 있으면 영혼의 마음은 점점 쪼그라들어서 밤톨보다 더 작아지게 된다. 몸이 죽으면 몸을 꾸려가는 마음도 함께 죽는다. 하지만 다른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영혼의 마음만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평생 욕심부리면서 살아온 사람은 죽고 나면 밤톨만한 영혼밖에 남아있지 않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다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다시 세상에 태어날 때에는 밤톨만한 영혼만을 갖고 태어나게 돼서 세상의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몸을 꾸려가는 마음이 그보다 더 커지면 영혼의 마음은 완두콩알만하게 줄어들었다가 결국에는 그것마저도 완전히 사라지고 만다. 말하자면 영혼의 마음을 완전히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이 되고 만다. 할머니는 어디서나 쉽게 죽은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하셨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쁜 것만 찾아내는 사람. 나무를 봐도 아름답다고 여기지 않고 목재와 돈으로만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었다. 할머니 말씀에 따르면 그런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죽은 사람들이다. 영혼의 마음은 근육과 비슷해서 쓰면 쓸수록 더 커지고 강해진다. 마음을 더 크고 튼튼하게 가꿀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 상대를 이해하는 데 마음을 쓰는 것뿐이다. 게다가 몸을 꾸려가는 마음이 욕심 부리는 걸 그만두지 않으면 영혼의 마음으로 가는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비로소
이해라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더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영혼의 마음도 더 커진다. 할머니는 이해와 사랑은 당연히 같은 것이라고 하셨다.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사랑하는 체하며 억지를 부려대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셨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모든 사람을 잘 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밤톨 만한 영혼을 갖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영혼의 마음이 자꾸자꾸 커지고 튼튼해지면 결국에는 지나온 모든 전생의 삶들이 보이고 더 이상 육신의 죽음을 겪지 않는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고 할머니는 말씀하셨다. 할머니는 내 비밀 장소에 있는 늙은 미국 풍나무에도 영혼이 있다는 걸 내가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나무의 영혼이 말이다. 할머니에게 이 모든 걸 가르쳐 주신 분은 할머니의 아버지였다. 할머니의 아버지, 그러니까 외증조부의 이름은 갈색매였다. 나무가 생각하는 것까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무척 이해심이 깊은 분이셨다. 한 번은 할머니가 아직 어린 여자아이였을 때 외증조부는 집 근처 산에 있는 흰 참나무들이 하나같이 겁을 먹고 들떠 있어 걱정이라고 하셨다. 흰 참나무들의 불안이 커져가자 외증조부는 밤에도 나무들 사이를 걸어 다니셨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이른 아침 해가 산등성 위로 막 고개를 내밀고 있을 때 외증조부는 벌목꾼들이 나무들 사이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았다. 그 사람들은 흰 참나무마다 표시를 하고 다녔다. 몽땅 잘라낼 작정을 한 것 같았다. 그들이 표시를 하고 떠나자 외증조부 말씀으로는 참나무들이 울기 시작했다고 한다. 외증조부는 잠도 자지 않고 벌목꾼들이 하는 짓을 지켜보았다. 그 사람들은 산 꼭대기까지 수레가 다닐 길을 닦기 시작했다. 외증조부가 동료 체로키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모두 흰 참나무를 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밤이 되어 벌목꾼들이 개척촌으로 되돌아가고 나면 이번에는 체로키들이 나와 길 여기저기를 파헤치고 길을 가로지르는 깊은 도랑을 팠다. 여자와 아이들까지도 그 일을 도왔다. 다음 날 아침에 다시 돌아온 벌목꾼들은 온종일 시간을 들여서 파헤쳐진 길을 고쳤다. 그러다 밤이 되면 다시 체로키들이 길을 파헤쳤다. 이렇게 사흘이 지났을 때 벌목꾼들은 길에다가 총을 든 보초를 세웠다. 하지만 산 꼭대기까지의 그 긴 길 전체에 모조리 보초를 세울 수는 없었다. 체로키들은 보초가 없는 것을 골라 도랑을 파는 일을 계속했다. 그건 무척이나 힘든 투쟁이었다. 모두들 녹초가 될 만큼 지쳐갔다. 그러던 어느 날 벌목꾼들이 길을 고치고 있을 때 커다란 흰 참나무 한 그루가 마차 위로 넘어졌다. 노새 2마리가 깔려 죽고 마차는 박살이 났다. 할머니 말로는 튼튼하고 잘 뻗은 나무여서 넘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렇게 저절로 넘어졌다고 한다. 드디어 벌목꾼들은 길 닦기를 포기했다. 곧이어 봄비가 내리는 우기가 시작되었고 그 후 그들은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작은 나무야, 이런 이야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단다. 백인들의 세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봤자 아무 쓸모도 없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너는 반드시 이 이야기를 알아둬야 해. 그 때문에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란다. 그랬다. 그제서야 나는 영원히 빠져나간 마른 통나무만을 땔감으로 쓰는 이유를 알았다. 또 그때서야 비로소 숲과 산에도 생명이 있음을 알았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포리스트 카터,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제우의 서재, 네이버 블로그 어생의 즐거운 편지,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 브런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제우의 서재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고민하며 쓴 제 첫 번째 에세이,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어떻게 공부해야 효율적인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서,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